북한 유고시, 즉 북한이 붕괴됐을 때 중국이 만든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중국 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현재 지명이 아니라 함경도의 일부를 포함해서 평안도 전체, 여기는 전부 다 중국 땅이 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사마르칸드대학교의 윤명철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질서가 재편되거든요. 어느 시기나 세계 질서는 재편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도 말 그대로 세계 질서의 재편이 있었고, 그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 조선이 결국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세계 질서가 냉전 질서로 굳어지면서 재편됐는데, 저는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진다고 사실은 예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된 대상은 미국이죠.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감정적 접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조선 멸망의 책임 일본만이 아니라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일본과 러시아는 조선에 진출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모든 책임을 일본에게 돌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다만 일본이 승리했던 겁니다. 이미 러시아는 17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극동 시베리아까지 진출했거든요. 조금 지나게 되면 오늘날의 캄차카 반도까지 와요. 남진하게 되면서 부딪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홍룡강 상류 지역이에요. 아무르강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청나라와 러시아 간의 격돌이 일어나게 되고요. 몇 번의 엎치락뒤치락이 있었는데 이 갈등 속에서 러시아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1858년대에 맺어진 조약이 바로 아이운 조약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2년인 1860년대에 맺어진 조약이 베이징 조약이에요. 이 두 개의 조약을 통해서 현재 흑룡강 이북의 모든 땅을 러시아가 되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오늘날의 연해주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러시아가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한쪽으로는 동해로 진출한 출구를 부동강을 얻게 된 거고요. 대표적인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함경도랑 국경을 접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야기가 돼요. 당연히 러시아는 오늘날의 함경도 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동시에 동쪽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날 쿠릴 열도를 놓고 영토 분쟁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 영토 분쟁은 그 당시 때 흔히 말하는 세계 그레이트 게임의 연장이에요. 당시 러시아는 강대국으로 발전하면서 남쪽으로 진출하게 되거든요. 이게 대륙 세력이라고 해요. 심장부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대륙을 장악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 맥킨더의 심장부 이론이에요. 그리고 흑해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 해양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영국이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흑해 지역에서는 바로 오스만 투르크의 거의 말년이죠. 허약해진 오스만 투르크를 부추기거나 도와주면서 러시아 싸움을 벌이게 하는 것이 바로 유명한 흑해에서 벌어진 6차의 전쟁인데요. 그중에 알려진 것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크리미아 전쟁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영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러시아의 군사력을 빼기 위해서 동쪽에 뭔가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함대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와서 오늘날의 캄차카 반도의 끝에 있는 페트로볼스크 항을 공격해서 점령을 해요. 이거는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흑해 문제가 아니라 극동으로 번졌구나 것을 암시하거든요. 이런 구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조선 땅 노리는 일본, 밀어준 건 영국? 근데 그 무렵에 미국이 일본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1853년대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오늘날 동경 지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1년 후인 1854년에는 일미 화친 조약이 맺어지는데 그게 불평등 조약이면서 일본으로서는 근대화의 시작이고 막부가 붕괴되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영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을 키워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야겠다는 것이 그 당시 그레이트 게임에서 큰 줄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청나라와 그리고 일본 간의 갈등이 벌어지죠. 1866년대에 병인 양요가 일어났고요. 71년대에는 미국에 의한 신미 양요가 일어났고요. 1875년대에 운양호 사건이 일어나고 1년 후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 내부에 특별한 세력들을 동원해서 일본에게 저항하게 만들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모군란 등등인 겁니다. 그리고 당시 1882년도에 청나라와 조선 간에 맺어진 조약을 보면요. 청나라는 본격적으로 조선의 자주권을 훼손시키려는 조약을 맺어버린 거죠. 그래서 청나라 그리고 일본, 러시아 간의 각축전이 조선 내부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많은 사건들은 그런 역학관계의 소산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신정변이라는 개화파도 역시 똑같이 그런 국제질서와 연동이 된 겁니다. 결국은 청나라가 일본에게 패배하고 말죠. 러일 전쟁 끝나기도 전 시도됐던 조선 땅 따먹기. 그럼 남은 것은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일본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거든요.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러일 전쟁인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의외로 러시아가 조선에 관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펴게 되는 거예요. 울릉도 목재 채벌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는 군사유지를 건설. 이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투쟁하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를 확신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러일 전쟁 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조선에 대한 지정학적 이의, 전략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지정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위에 벌어진 것이 뭡니까? 남북 분단과 함께 6.25란 전쟁이죠.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붕괴됐기 때문에 모든 초점을 자꾸 일본에만 맞추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한반도 분할론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임진왜란 때 한반도의 반은 일본, 반은 명나라, 이런 제안이 일본 측에서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 벌어질 때 영국에서도 그와 유사한이 제안이 돼요. 그런데 러일 전쟁 때는 현재 38도선 2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하다는 안을 제기한 건데 전황이 유리하게 돌아간 일본에서 거절당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러일 전쟁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독도를 빼앗겼고요, 외교권을 빼앗겼고 결국 일본에서 식민지가 된 겁니다. 태평양 장악 미국의 다음 타겟 동아시아.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이 미국은 도대체 무엇인가죠? 많은 사람들이 카스트라 테프트 취향만 외우고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미국은 본격적으로 태평양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처음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버지니아주 중심으로 해서 동부 세력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생긴 것이 뭐였냐면 결국 남북전쟁으로 귀결이 돼요.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미국은 전반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서쪽으로 진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추진된 것들이 많은 서부양에서 등장하는 미국의 서부대철도의 건설이에요. 남북전쟁이 끝났고 서부대철도가 완공이 되고 계속 사람들이 골드러시 때문에 서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종착점이 어디겠습니까? 오늘날의 태평양 연안이죠. 그런데 그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멕시코 땅이거든요. 당연히 멕시코의 전쟁이 불가피하죠. 미국이 승리하니까 태평양 연안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이미 그 무렵 직전이지만은 러시아 세력들이 베링을 거쳐서 다시 태평양 연안을 타고 내려와서 오늘날의 캘리포니아까지 왔다는 겁니다. 거기서 모피를 수집하고요, 미국과 모피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에 미국 획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알래스카죠. 본격적으로 미국은 태평양세로 진출하는 거죠. 태평양으로 나가야지만 세계 강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특히나 이미 10여 년 전에 일본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동아시아 진출은 불가피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해양과 연관이 돼요. 제가 만든 용어가 양양 국가인데요. 미국은 이때 비로소 대서양과 태평양 두 개의 오션을 장악한 나라가 됐다. 트윈 오션이에요. 나중에는 하와이까지도 병합해서 하와이 왕국을 멸망시키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동아시아적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미국이 일본과 우호적 관계 맺은 이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에스파냐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16세기 이후에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했잖아요. 그때 에스파냐는 현재 필리핀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용어 자체가 필리페이스에 나오는 명칭을 딴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장악해야 되고요, 필리핀 내부에서도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세력들은 에스파냐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 세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런 명분을 가지고 미국이 다 필리핀에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국은 안정적으로 필리핀을 다스려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동아시아 세력들의 반발을 무마시켜야 되거든요. 동쪽에서는 말 그대로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영국과 동일하게 일본과 우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러일 전쟁 승패는 영국이 좌우했다? 그런데 영국은 자기 생존과 직결된 문제고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영일 동맹이 맺어졌고, 그리고 러일 전쟁 직전에는 2차 영일 동맹이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일 때 러시아에 있는 발틱 함대를 파견했는데 그 함대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영국이 막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6개월인가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오늘날의 대한해협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언제 거기 발틱 함대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당시 일본 해군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이 러시아 함대를 기다리고 있다가 격파시킨 것이 러일 전쟁의 결정타를 날리게 된 거고요. 그때 유명한 사령관이 누구는 도고 헤이하츠로라는
아주 유명한 사령관이고요. 그 사람과 관련된 일화 중에 하나는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도고 헤어쩌로가 가장 존경한 인물은 바로 조선의 이순신이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럴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얻게 되고 그 무렵에 일본과 미국 간에는 암묵적인 그 조약이 맺어졌는데 그게 카스라테프트 밀약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권한을 갖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필리핀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쟁은 비교적 유리하게 이끌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휴전에 대한 포츠담 회담에서도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비록 필리핀을 장악했지만 동아시아의 질서가 재편되는데 큰 힘을 받게 된 거죠. 지분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국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반도가 전 세계 전쟁터 된 결정적 이유. 우리 한반도와 만주를 포함한 지역을 장악한 고구려, 발해 이들은 지정학적으로 탁월한 위치에 있어요.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북방 유목 세력과 그다음에 강한 정치력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 세력과의 관계에서 제3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전쟁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아주 지정학적으로 탁월한데요. 다만 근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세계가 달라지게 된 거죠. 러시아로서는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이 한반도에 관한 지정학적 숙명이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북진을 저지해야 되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미 동아시아 세력으로 진입한 미군의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북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이제는 중국이 일반적으로는 러시아의 국력을 능가했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정학적 관계를 볼 때 중국과 러시아는 경쟁 관계나 적대 관계지 우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때문에 결국은 동해를 진출할 수가 없고 동해 해군을 육성할 수가 없고 동해 물류망을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북한이 개발하는 낮은 선봉지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특히나 나서랑 일부도 같은 경우는 50년간 조차권을 얻었다는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반도 한민족 전체를 두고 러시아의 계속된 남진 정책, 일본도 지금은 힘이 없지만 앞으로 모르죠. 그리고 중국이 갑자기 성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신중화 제국주의고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최근에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게 한국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전략적 이익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 저는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치 군사적으로 볼 때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수출 물동량의 99.3 내지 7%는 바닷길을 통해서 이동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만이 아니라 일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똑같다는 것은 미국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팽창하는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 때 아니 사실 오바마 정권 때 피보트 에이시아라고 그래서요. 동아시아 진출 정책을 취해요. 트럼프 정권 때 그리고 바이든 정권 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쿼드, 오카스 이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대중국 방어 전략을 취하는데 거기에 일본이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우리 한반도예요. 더군다나 대만 충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한반도 자체라든가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큰 이익을 준다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국제질서라는 측면에서 즉 그레이트 게임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는 특히 대한민국은 미국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우리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유고시 중국에 다 먹힌다? 얼마 전에 나온 건데요. 북한 유고시, 즉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 지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거기에는 러시아, 일본,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한민족이니까 우리 것이다. 이건 국제법상 통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개의 나라거든요. 우리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할 때는 이미 별개의 나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다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중국이 만든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중국 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현재 지명이 아니라 함경도 일부를 포함해서 평안도 전체 여기는 전부 다 중국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얼마나 지정학적으로나 정책으로 현재 북한 지역을 탐내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감정의 호불호를 떠나서 민족의 생존이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국제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정치 전략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라도 미국에게 상당히 기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기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 당시 때와 달리 지금은 중국이 엄청나게 강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균형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어렵다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고요. 지식인들은 절대 이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한 집단의 생존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이런 명분과 이데올로기에 흔들리게 되겠습니까?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 그리고 재통일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누군가? 그건 당연히 중공군이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적 통일이 좌절이 됐고요. 그리고 6.25는 당연히 그 위에 모든 기밀 문서가 해제됐지만 스탈린에 의해서 계획된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쓰는 나라가 아니고요.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은 언론이라든가 지식인들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함부로 한 언행이 훗날 우리에게 거대한 비극을 가져온다면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조선시대의 말처럼 그렇게 교조적 사고를 해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이미 19세기 중반부터는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었다. 그리고 약간의 문이 있었지만 비교적 우호 관계가 있었다는 것. 이거는 역사 사실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중 여론이 걱정되는 이유? 일단 먼저 시작은 중국에서 혐한론을 내셨잖아요. 한국이 갑자기 성장하게 된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고요. 일본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혐중론을 내세우고 좀 확장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합니다. 지피지기란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이국에선 저걸 알아야 되고 냉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도 우리가 이용의 대상이거든요. 늘 그렇듯이 조선 책략에서 보듯이 늘 우리는 4개의 강대국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를 배척한다.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현대는 민주주의 사회거든요. 만약에 국민들이 다수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린다면 정치인들이 거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중국이 엄청나게 한국에 대해서 혐한론을 확장시켰지 않습니까? 피해도 많이 줬고 이거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떠드는 것도 다 국내로 전달이 돼요. 그럼 똑같이 이것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냉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단 응징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응징을 해야 되고 항의를 하게 되고 법을 강하게 집행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중국 문화에 적지 않은 부분은 우리 문화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일찍부터 중국의 많은 지역을 지배했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중국이 주는 동북공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해서 그동안 우리 역사계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확장 비약하게 되면 그건 서로의 불행을 가져올 뿐이죠. 저는 그래서 혐중론, 일본과 중국에 했던 그런 류의 대응은 해서는 안 되고요. 좀 더 침착하게 그러나 저는 아주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중국도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감정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실과 역사적 과정을 배경으로 해서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NN의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